이때 내가 달린 길들은 아주 어두웠고 아주 길었다. 가야 할 곳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면 언제나 그와 함께였던 곳에 멍한 얼굴로 있었다. 그렇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보다 더 오래 나는 그를 생각했었다. 칼처럼 꽃처럼. 박주영. 내가 그들의 초대를 처음 받은 것은 그와 헤어진 후 마음이 사나워져 있을 때였다. 처음에 그와 헤어졌을 때 실감나지 않던 현실이 갑작스럽게 하나하나 다가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날이었다. 나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하고 누추하게 느껴져서 견디기 힘들었다. 특별히 그가 나빴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 짐작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나는 실연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에 속하는 일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조금은 무책임해질 수 있고 내 인생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밤새 오토바이로 세상의 거리를 헤매다가 날이 밝아올 무렵 집으로 돌아와 겨우 잠이 들었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 커피를 여러 잔 마시며 앉아있다가 정신이 맑아진다 싶으면 다시 오토바이를 타는 식의 생활이 몇 달째 계속되었다. 그때 내가 달린 길들은 아주 어두웠고 아주 길었다. 가야 할 곳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면 언제나 그와 함께였던 곳에 멍한 얼굴로 있었다. 그렇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보다 더 오래 나는 그를 생각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둡고 붉은 봉투에 담긴 초대장을 받았다. 초대장은 칠흑 같은 검은색이었고 하얀색 글씨로 앞면에는 초대의 글이, 뒷면에는 인터넷 주소와 날짜와 시간과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신비주의 종교단체이거나 마니아적인 커뮤니티를 생각나게 했다. 아니면 마녀나 무당 같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자의 상담 사이트일 수도 있었다. 쌀쌀하고 바람이 잦은 가을 저녁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모아 치우면서 나는 그 초대장도 함께 버렸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러 계절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수시로 편지 비슷한 것을 보냈으며 몇 번의 초대장을 끈질기게 보내왔다. 편지엔 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특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어떤 것은 나의 현실과 묘하게도 들어맞았다. 감시당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주변의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 그러나 감시를 할 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질 사람도 없었고 장난이라고 하기엔 집요하고 끈질긴 시간이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고 두렵지 않았다. 시적이기도 하고 미신적이기도 한 그 메시지가 이제는 낯설지가 않다. 그를 처음 만난 곳은 PC방이었다. 나는 PC방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일은 아주 바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가로워 책을 읽고 있거나 할 정도도 아니었다. 그는 남은 1년의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한 상태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돈을 벌어서 써야 할 것도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었다. 그때 내가 버는 돈은 아주 적었지만 나는 그 돈마저 쓸 곳이 없었다. 쇼핑을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취미도 없었고 만나서 놀 친구도 없었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돈이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했다. 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자주 했다. 우린 둘 다 똑같이 가난했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나는 그때의 나를 인정했지만 그는 인정하지 못했다. 돈만 있다면 그는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 나에게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난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나의 가난과 그의 가난, 그리하여 우리의 가난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그가 바라는 것처럼 아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그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사주고, 아니 무엇보다도 그와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말이지 나는 돈이 있다면 그의 시간을 사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를 걱정 없이 잠들게 하고 싶었다. 돈이 있으면 그의 것이 될 수도 있었을 미래 따위에서 벗어나 오로지 지금 현재에 머물게 하고 싶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그가 말했다. 지긋지긋해. 나만 바라보고 있는 네가 끔찍해. 난 너의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우린 아무 약속도 한 적 없어. 모르겠어? 나는 아주 비참한 기분이었다. 그즈음 나는 그의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미안하거나 부끄럽지 않았다. 우린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도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믿었고, 아니 내 존재 자체가 그에게 무엇이든 하게 만든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나는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머니의 보석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럴싸한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잘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것이 아니어도 그런 나를 그만은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다. 지난달보다 사정이 나빠졌다. 나는 K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무슨 일 있어? 일이 필요해. 알아보고 연락할게. 다른 일은 없는 거지? 무슨 일? 아프거나 하진 않은 거지? 아픈 데 없어. 전화를 끊었다. K는 분명 성실히 일거리를 알아봐 줄 것이다. 나는 당연한 듯 K에게 일거리를 알아봐 달라고 하고 뒤처리까지 부탁하지만 그것이 번거로운 일임을 알고 있다. 먹고 살자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뻔뻔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였다. 그를 만나고 얼마 뒤 나는 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가난한 동네의 낡은 방으로 찾아들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는 밤이 되면 술에 취해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잘못되고 꼬인 인생들의 집합소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다.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그의 꿈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다. 하지만 난 그곳이 싫지 않았다. 사납고 시끄럽고 더러운 그곳에서 나는 그 어떤 때보다 사랑했다. 그를,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나를. 차가운 방바닥에서 시체처럼 누워서 가만히 천장만 바라보며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가 없는 그 어둡고 낡고 조그만 방은 관속 같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가 얼른 돌아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주고 깨워주길 기다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할 내 운명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집을 나온 사이 엄마가 죽었다. 그 소식을 남의 일처럼 지난 신문의 기사를 통해 알았다. 익명으로 처리된 짧은 기사 속의 인물이 엄마라는 사실을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된 날 집으로 몰래 들어가 엄마가 아끼던 보석 상자를 들고 나왔다. 나 이외에는 그것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아무 문제도 없었다. 양아버지가 자신이 선물한 몇 가지 보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석연찮아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엄마의 죽음은 나에게 돌아갈 집이 없어졌다는 의미였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미래가 온전히 내 결정에 달렸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나를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이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아니 그 밖에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밤거리로 나왔다. 오토바이는 그가 부정하고 싶어하는 가난과 모욕의 시절을 함께 보낸 대가로 그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한 것이었다. 나는 조금도 감격하지 않았다. 그는 나와 함께 했던 시간을 하나하나 철저히 모두 버리고자 했던 것에 불과했다. 결국은 입 닥치고 떨어지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와 같은 남자들이 염려하는 짓을 벌일 생각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난 오로지 그만을 원했고 내가 원했던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나는 유령의 협상에 응했다. 그가 말했다. 다신 나를 찾지 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말했어야 했다. 너도 라고. 너도 다시는 나를 찾지 마 라고. 결과적으로 그가 했던 모든 말은 거짓이 되고 말았다.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말도, 함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말도,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깝지 않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심한 거짓말을, 그것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었다. 한참을 헤맨 후 배가 고팠으므로 세븐일레븐에서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서 마시고 주머니를 뒤져 나온 동전으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셨다. 오늘 나는 몇 잔의 커피를 마셨을까? 7잔 혹은 9잔. 깨끗이 비워진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K의 작업실로 갔다. K는 책상에 앉아 원고지를 펴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 나를 떠난 그처럼 K도 어느 날 문득 내게서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과 생각지도 못한 것은 다르니까. 상상한 일이 일어나는 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K를 처음 만났던 그해 나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K는 그곳을 거의 매일 들락거렸다. 그때 대학생이었던 K와 나는 커피를 2번 정도 같이 마셨다. K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도 K가 근처의 대학 중 하나의 학생이라는 것밖에는 몰랐다. 그러다가 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K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몇 해 전에 이제는 사라진 서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K를 다시 만났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K는 나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나는 K를 다시 만났을 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것만 느꼈을 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본 얼굴인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K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나는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 K가 나를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그 시절, 나에게는 K가 말한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나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아무렇게나 어울렸고 커피를 아주 많이 마셨으니까. 우리가 만나지 못한 그 몇 해 동안 K는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을 해서 일하면서 소설가가 되었고 정규직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K는 어떤 여자와 가슴 아프게 헤어졌다. 이후 K는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K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K는 쉽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거두어야 하는 순간에도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K는 그 고통을 사랑이라고 굳게 믿을 타입이다. 그런 K가 사는 내내 상처를 입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나는 K를 동정하지 않는다. 그건 K가 가진 사랑의 방식이고 그의 인생이다. 그러지 않으려고 애써도 그럴 수 없는 타고난 운명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K를 다시 만나고 얼마 후 우리가 서로의 실연의 역사를 알게 된 후 내가 물었다. 넌 그녀와 왜 헤어졌어? 그녀가 원했으니까. 넌 그녀가 원하면 나도 원해야겠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그 세월 동안 우린 둘 다 버림받았다. 나는 그에게, K는 그녀에게. 나는 그의 배신을 결국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K는 그녀의 배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끝내는 죽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녀에게 버림받고도 K는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다. 하지만 난 그에게 버림받은 이후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리고 나조차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찌 되었든 그는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다. 오디오에선 나지막이 오래된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다. 심심하지 않아? K가 물었다. 전혀. 계속해. 여기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 정말 그랬다. K와 함께 있으면 혼자 있는 것처럼 편안했고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지도 않았다. 마치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번에 쓰고 있는 건 어떤 거야? 글쎄, 잘 돼가? 그럭저럭. 미안해. 뭐가? 그냥 이러고 있어야 해서. 어쩔 수 없잖아. 만나본 적도 없는 K의 여자를 저주하는 날이 있다. 그 여자 때문에 K는 지독한 불면증에 걸렸고 잠만 자면 악몽을 꾸었으며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그녀를 생각하며 소설을 썼다. K가 글을 쓰는 한 그녀와 K 사이에 있었던 일은 먼 옛날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하고는 그때 헤어지고 끝이야? 그때라니? 나조차도 내가 묻는 그때를 알 수 없었다. K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 어디 있어? 그 여자. 여기 있어. 아직도. K는 자신의 심장을 가리켰다. 나는 K에게 다가가 그의 무릎에 앉아 두 팔로 그의 목을 안고 키스를 했다. 지금 K와 함께 있는 건 나다. 내가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4시였다. 집 앞에 서 있는 찌그러진 빨간 우편함을 열어보았다. 세금 고지서와 잡지, 카달록 등등에 섞여 검붉은색 봉투가 있었다. 당신은 요즘 산소가 희박한 곳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해결책은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 지금 당신에게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냉정하고 현명한 조언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을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다가오거나 당신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도움을 청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아득하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나를 찾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그는 어머니 사건을 취재하고 싶어서 나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양하고 싶은데요. 그러자 그는 K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을 걸어나가 낮은 울타리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자신을 Y라고 소개했다. 예전에 K와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Y는 K와의 인연을 구구절절 설명했다. 바람이 부는 마당에 서서 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가운데는 그의 자신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와 K는 같은 신문의 입사 동기였고 K가 소설가가 되고 회사를 그만두고 1년 후 자신도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이곳저곳에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이곳저곳 가운데 어디에 엄마의 이야기가 필요할까 생각했다.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사죠. 나는 K를 안다고 주장하는 Y와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그는 카페에 들어서자 흡연석으로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담뱃갑부터 꺼냈다. 제가 담배를 진짜 끊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피우게 되었어요. 애인한테 차였거든요. 그러니 좀 양해해 주세요. Y가 담배를 한 대 피우는 동안 나는 그가 건넨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마당에서 그가 털어놓았던 제법 긴 이야기의 어떤 것도 담고 있지 않은 명함에는 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쓰여 있었다. 그곳엔 무엇이든 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K와의 인연도 없었다.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군요. Y가 말했다.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요. 나는 엄마를 닮지 않았다. 엄마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다. 소녀였을 때도, 처녀였을 때도, 아이의 엄마였을 때도, 죽어서도 아름다운 여자. 내가 아는 한 엄마는 일다운 일을 한 적이 없었다. 우리를 부양하는 돈은 언제나 선물처럼 남자들에게서 왔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엄마는 아저씨와 결혼했다. 엄마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대체로 그렇게 부를 일은 없었다. 그가 내 아버지일 때는 누군가 아버지에 관해 질문할 때뿐이었다. 아저씨는 엄마보다 20살 정도가 많았지만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아저씨 정도 되면 엄마보다 더 젊은 여자와도 얼마든지 결혼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아저씨는 엄마를 선택했다. 엄마처럼 화사한 미소와 부드러운 살결과 예쁜 손과 발과 조화로운 얼굴과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여자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는 정말로 몇 명 되지 않았다. 대중의 시선을 죽을 때까지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부류의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들에게 아름다움과 매력은 생존의 수단이고 존재의 이유일 터였다. 인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엄마도 그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보기엔 정말 많이 닮았는데요. 당신은 어머니를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까? Y가 물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 즈음에 어머니는, 아니, 아저씨의 부인이 된 이후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 같았다. 나는 내 어머니를 늘 기억해야 했지 아저씨의 아내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기억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걸 기억하고 싶고 기억해야 한다면 적어도 그 즈음의 어머니의 모습은 아니었다.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은 나도 날 차버린 그 여자를 처음 만난 날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거든요. 그 좋은 날은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한 날은 기억이 생생해요. 아무리 실연했다고는 하지만 Y에게는 모든 것이 실연으로 연결되어 해석되고 있었다. 논리적으론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태도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알고는 있었다. 나도 저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헤어지고 한참 동안 나는 바깥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 감정이 널뛰듯 해서 전에 알던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두려웠고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한 개비의 담배를 숨가쁘게 피우고 재떨이에 눌러 끄고는 다시 담뱃갑으로 손을 옮기며 Y가 말했다. 어머니 사건은 아주 이상하더군요. 어머니 사건에 대해서라면 저는 할 말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땐 이미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어머니 사건을 들추는 건가요? 경찰 수사에 따르면 어머니는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다. 스토커는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 후에 어머니랑 같이 죽으려고 했던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알아야 하나요?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게 있답니다. 용서라도 빌겠다고 하던가요?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실 건가요? 그건 제 몫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죽은 사람은 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네? 사람이 정말 죽어야 죽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Y는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나는 그가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 앉아서 죽음을 생각했다. 누군가의 죽음이 아닌 죽음이라는 단어를. 마침내 그가 가진 담배를 모조리 다 피우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K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다음엔 K랑 같이 술이나 하죠. 그리고 혹시 마음이 바뀌시거나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나는 Y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자기 자신도 돕지 못하는 그가.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는 진짜일까? K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내가 아는 K는. 하지만 내가 모르는 K는 누군가를 전부 아는 일은 불가능하다. 어제의 진실도 오늘은 거짓이 될 수 있고 오늘의 거짓이 내일은 진실이 될 수 있다. 하루 중 가장 먼저 마시는 뜨거운 커피가 마음에 드는가? 다른 것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가?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확고하다. 당신의 삶에는 바꿀 필요가 없거나 바꾸고 싶지 않은 몇 가지 확고부동한 요소들이 있다. 당신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에 대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것을 예로 들 수도 있다. 이를테면 당신이 항상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나 밤마다 헤매며 다니는 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화번호 같은 것. 중요한 건 커피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유념하기 바란다. 나는 그들의 메시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놓고는 집을 나왔다. 약속 장소에 K는 아직 와 있지 않았다. 나는 입구가 잘 보이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웨이트리스가 곧 물잔과 메뉴판을 가져왔다. 손님이 더 올 거예요. 물이 들어있는 잔에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커피 생각이 간절하지만 K가 올 때까지 참기로 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서 몹시 초조해졌다. 커피를 마시지 못해서인지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휴대폰 벨이 울렸다. K였다.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이유를 물으려는데 전화가 끊겼다. 나는 몹시 서운했고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졌다. 웨이트리스를 불러 커피를 주문해서 마셨다. 그런 날이 있다.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날. 나를 주체할 수 없는 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훨씬 좋았었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날. 그리고 결국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날. 빌어먹을 날. 밤마다 달리는 길이었고 어두운 밤에는 차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딴 길이었다. 나는 방심하고 있었고 상대 차도 그랬을 것이다. 차의 불빛이 보였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말았다.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드디어 마침내 결국 오토바이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간간히 K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K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차피 내가 전할 소식은 좋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K에게 연락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나는 병원의 매점에서 새로 나온 K의 소설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결국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망설임은 고통을 더해줄 뿐이다. 로비에 들어서면서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창백하고 초췌하고 영혼이 반쯤 나간 듯 했다. 그녀의 모습은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없었다. 창가 쪽 네 번째 자리만이 비어 있었다.
방금까지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린 듯 맥주병이 치워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잿더리엔 아직 희미한 연기가 채 사라지지 않은 담배가 두 갭이 비벼 꺼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조금 전까지 그녀가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녀가 없는 그녀의 자리에 앉아서 그녀의 입술이 닿았을 잔에 내 입술을 포개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퇴원하던 날 나는 K에게 전화를 걸었다. K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타고 K의 작업실로 향했다. K의 작업실은 문이 닫혀 있었다. 창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K의 이름을 불렀다. 문을 두드리며 K를 찾았다. 그러나 암흑 속에서 K는 굳게 침묵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우편함에서 그들의 초대장을 발견했다. 사랑하다의 어원은 생각하다이다.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어쩌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보다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이 더 간절하지 않은가? 유혹으로 만연한 삶에서 사랑은 구원이며 또한 함정이다. 당신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과 매우 다르며 가치도 없다. 기억에 관해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 당신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K가 작업실 열쇠를 내게 준 적이 있다는 것이 기억났다. 그는 내게 열쇠를 주었지만 나는 그 열쇠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K가 기다리고 맞아주었다. 어디 두었던가? 어디서 보았던가? 나는 온 집안을 정신없이 뒤졌다. 열쇠는 어머니의 보석함 안에 있었다. 분명 내가 넣어두었을 텐데도 그런 기억이 없을 뿐더러 어머니의 보석함을 마지막으로 열어보았을 때도 열쇠를 본 기억은 없었다. 하늘은 새벽을 향해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다시 K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 사이 K가 돌아와 있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하여 내 슬픈 예감이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라면서. K의 작업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열쇠를 꽂고 돌렸다. 철커덕 문이 열렸다. 깔끔하던 작업실에는 먼지가 쌓이고 주인 없는 빈집의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 여자 주위를 맴돌고 있을 K의 모습이 떠올랐다. 말리고 싶었다. 미쳤다고, 아무 소용 없는 짓이라고. 그래봤자 너만 더 비참해질 뿐이라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K를 찾아야 했다. 다시는 자신을 걸지 못하도록 그녀가 있는 곳을 알아야 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나는 K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상상했었다. K가 그녀와 함께 했던 모든 것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거라고.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여전히 수집하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K가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조차도 누구여도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어디 사는, 무엇을 하는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어디 살던, 무엇을 했던 어떤 여자였는지도. 그 어떤 이야기도 K의 여자를 찾고 그리하여 K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K의 책상 위 원고지 더미 사이에서 익숙한 검붉은 봉투를 발견했다. 그들의 초대장이었다. 날짜는 내가 병원에 입원한 날이었고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우린 우리를 기억하는 당신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숙명이다. 절대로 깨어지거나 바꿀 수 없는. 우린 병에 걸렸다. 번번이 실패하면서 거듭해서 사랑에 빠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으면서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으며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서 여전히 기다린다. 우린 실망할 뿐 절망하지 않는다. 우린 갇혀서 눈물 흘리고
그리워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의 초대장에 지시대로 인터넷에 접속했다. 경고합니다. 한번 들어오면 끝날 때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나는 예를 클릭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헤어질 때 한 사람은 가해자,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도 여전히 당신은 피해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깨끗이 잊을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선택하라. 나는 복수하겠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대론 도저히 잊을 수가 없을 테니까. 당신을 떠난 그 사람에게 다양한 복수를 선물할 수 있다. 줄줄이 선물 목록이 펼쳐졌다. 처참하게 녹아내린 초콜릿, 찐득찐득 늘어붙은 사탕 더미, 저주의 편지, 애교스러운 것부터 악마의 주술 같은 섬뜩한 것까지, 그러니까 실현한 사람들을 위한 쇼핑 사이트였던 것이다. 이런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이런 선물을 고르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그럼에도 이래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이 주술 인형이 유효합니다. 설명서에 적힌 대로 주문을 걸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바람이 간절하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주술 인형을 골랐다.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가요?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또 다른 질문이 떴다.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당신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나요? 당신은 그 사람을 보낼 수 있나요? 다음날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았더니 마당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그 주술 인형? 그러나 나는 주문을 완료시키지도 않았고 돈도 지불하지 않았다. 나는 심장에 칼이 꽂힌 인형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비가 내릴 것 같아. 우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커피 마실래? 그래, 좋아. 커피 향기가 퍼지기 시작하자 일상이 찾아오는 듯 보였다. K는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원래의 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냐니까. 내 목소리는 높아지고 갈라지고 암울했다. 그녀에게 갔었어. 그래서 그것뿐이야. 왜? 보고 싶어서. 보고 싶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녀가 보고 싶어. 마음 한가운데 칼 하나가 번쩍였고 내 마음은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동안 K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 K가 사라진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K를 다시 만난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어울리지 않게도 비가 내렸고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 달 전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한 갖가지 캐럴이 절정을 이루는 순간 크리스마스 이브에 카페에서 나는 비오는 바깥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날도 나는 우산이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했다. 인생의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법이 없었던 나는 곤란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곤 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주머니 속에 동전 한 푼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고 그러고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 카페에서 비를 피해 한참을 있었다. 그런 나에게 K가 다가왔다. 우산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눈이 내렸어야 했다. 그랬다면 나는 K의 우산을 분명 거절했을 것이다. 한 사람을 잃은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우린 그 사람과 함께 그보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또 잃어가고 있었다. 이 여행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아침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우리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를 만날 수는 없다. 우린 사랑이면서 증오이고 삶이면서 죽음이고 희망이면서 절망이고 과거이면서 현재이고 이 세상이면서 저 세상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것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이 다시 초대장을 보내왔다. 나는 초대장을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그리고 Y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를 죽인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궁금해졌어요. 아쉽게도 그는 당신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었군요. 그 남자가 죽었어요. 늦었지만 결국 자살했어요. 당신 어머니를 죽게 했던 그 방법으로. 그리고 당신에게 노트를 남겼어요. 그걸 당신에게 전해주는 임무를 내가 받았어요. 꼭 받아야 하나요? 당신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담배는 끊으셨나요?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니까 되던가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되겠죠. 그 언젠가가 언제인데요? 죽기 전에는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Y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듣고 싶지 않겠지만 당신 어머니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당신 어머니 병에 걸렸었더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신 어머니 그때 죽지 않았다고 해도 몇 개월 살지 못했을 거고 게다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요? 그 남자가 어머니의 스토커가 아니라 애인일 가능성은 없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알 수 있나요? 어머니 살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양아버지였다. 그 남자를 스토커로 몰고 간 건 양아버지의 진술이었고 권력이었다. 최후의 순간 선택받지 못한 자는 그렇게 복수에 성공했을까? 그와 헤어진 후 나는 그를 저주했다. 나 없이도 행복한 그가 이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차라리 그가 죽기를 바랬다. 그 증오는 격렬했지만 영원하지는 않았다. 그가 나를 잊지 못해 찾아왔던 날 나는 말했다. 너 따위 잊은 지 오래라고. 그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궁극의 저주는 잊혀지는 것이라는 걸. 나는 커피를 끓이고 있다. 커피병은 마켓에서 파는 175g짜리였고 커피는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다. 병뚜껑을 열었을 때 인스턴트 특유의 쌉싸래하고 진한 향기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아 커피는 적어도 개봉한 지 1년 이상 된 것이다. 1년 동안 175g짜리 인스턴트 커피 한 병도 소화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 나는 잠깐 상상했다. 커피 2스푼에 뜨거운 물을 붓고 한 방향으로 저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커피가 완성되었다. 새벽 4시다. 수요일 새벽 4시에 커피를 끓이는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종류의 일이 특별하지 않다. 나는 신문을 펴고 오늘의 운세부터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의 날씨라든가 오늘의 소사 등도 보았다. 그다지 관심은 없었지만 어쩌다 그런 식으로 주워 읽은 이야기들을 그날 오후에 만난 어떤 사람에게 해주기도 할 것이다. 때때로 나는 어제의 소사를 오늘의 소사로 착각하는 일이 있긴 하겠지만 그걸 지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새벽 5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나는 식은 커피를 싱크대에 붓고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나는 남들이 일생을 마셔도 다 못 마실 만큼의 커피를 이미 마셨다.